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회계 실무 1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시작 전에 다음 주에 13주차에 13주차에 중간고사를 치르겠습니다. 중간고사 범위는 1, 2, 3, 4장까지고요. 중간고사가 1, 2, 3, 4장까지 6월 10일 날 치르는 거죠. 6월 10일에 우리 수업 시간 있죠. 그 3시간 동안 그 시간에 걸쳐서 시험을 치를게요. 그 시험 범위는 1장부터 4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고 시험 문제는 여러분 퀴즈는 쳐봤죠. 그래서 OX 문제, 선택형 문제, 선택형에 약간의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단답형 문제 이런 식으로 합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안 낼 거니까. 그리고 또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 들어가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할 거니까 아마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제 컴퓨터 그 시간 안에 컴퓨터를 접속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1시간인데 1시간짜리 시험인데 한 2시간 주려고 그러고요. 시험 시간은 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시험을 치고 그 시간 동안 아마 책을 참고해서 이렇게 칠 수도 있으니까 시험을 치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 관리라든지 그때고 일정 관리 원래 이제 수업이 있는 시간이니까 수요일 날 우리가 10시부터 1시까지는 수업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치르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시험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쳤다 그런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이랑 똑같아서 여러분들 갑자기 인터넷이 갔다는 둥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못 친다는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가게 되니까 좀 그런 거로 나중에 괜히 서로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손해고 저도 괜히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은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시험을 깔끔하게 우리 다 치자.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 번 수업을 더 하면은 바로 또 기말고사를 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7장을 다 끝내면 7장 끝낸 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연습문제 풀이 홀수본 한 거 있죠. 그거를 다 한 다음에 등기 우편으로 이제 학교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우리 제 이름으로 하고 글로벌 경영학과 홍성태 교수 그럼 아마 우리 과사로 다 갈 테니까 그때 이제 과사에서 다 모아가지고 하고 등기로 보내면 여러분들 제가 1장부터 7장까지 오늘 배운 7장까지 연수문제 홀수본을 이렇게 그냥 연습장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1장, 2장, 3장 그리고 여러분 학번이랑 이름 쓰고 A4 용지 같은 데다 써가지고 그러면 총 예를 들어서 한 챕터당 한 페이지가 한 장이 들었다 그러면은 총 합쳐서 한 7장이죠. 근데 좀 양이 많아서 2페이지 든 것도 있겠죠. 그래봤자 한 10장밖에 안 돼요. 또 1장은 굉장히 1장은 연습 문제 거의 없죠. 예, 1장은 안 해도 됩니다. 1장은 안 해도 되고 2장부터 예?
연습 문제는 2장에서 7장까지 오늘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 수업이 끝나면은 그걸 다 해가지고 홀수번까지 다 풀어가지고 이게 등기로 보내라.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면 등기는 이제 주소가 우리 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그죠? 글로벌 경영학과 제 이름 앞으로 하면 이게 이제 우리 과사로 가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 다 좀 공부해 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필수업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A4 용지 같은데 푸른 것들을 그냥 뭐 2장부터 7장까지 2, 3, 4, 5, 6, 7 그러니까 한 챕터에 한 장씩이면 앞뒷면으로 해서 한 장씩이면 총 6장이고 뭐 좀 양이 많아져도 10장이 안 넘겠죠. 그럼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연필이나 뭐 이런 거로 풀었을 거고 그거를 하고 각 장마다 2장부터 쫙 해서 넘버링은 매기고 거기에다가 자기 학번과 이름 반드시 쓰고 그래가지고 우리 과사로 보내주기 바래요. 네.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 중간고사 시험을 일단 다음 주가 6월 10일 10시에서 이제 원래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13시까지가 우리 수업 시간이니까 그 중에서 제가 2시간 정도 뭐 예를 들면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 시험을 칠 거고 범위는 1장에서 4장까지고 문제 유형은 우리 퀴즈처럼 뭐 OX도 나올 거고 뭐 초이스 선택형 문제도 나올 거고 약간의 단답식 문제도 나와서 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 숙제는 미리미리 제가 다 해놓으라고 그랬죠. 해놓은 것들 모아놓은 거를 오늘 이제 7장이 끝나면 여러분들 2, 3, 4, 5, 6, 7의 홀수번 연습 문제들을 그냥 A4 용지 같은데 이렇게 풀어서 그리고 각 장면을 그걸로 챕터 쓰고요. 그리고 여러분 학번 이름이랑 또 학번 이름과 저걸 반드시 쓰고요. 또 뭐 학과 그거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우편으로 뭐 등기로 이렇게 보내요. 기한은 우리 여러분들이 시험이 10일이니까 제가 언제까지 받아보냐 하면 오늘이 6월 1일이니까 6월 17일까지 그죠? 6월 16일까지 제가 6월 16일 이전에 소인이 찍혀야 돼요. 그래야 보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등기 같은 거 보내려면 해가지고 우체국 가가지고 이거를 찍어가지고 보내는데 그날 발송하는 그날이 6월 16일 16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6월 17일 늦어도 6월 18일에는 받아볼 수 있으니까. 오늘 7장 수업하겠습니다. 7장은 뭐 원값에 좀 했고요. 지난 시간에 좀 했는데 그 앞부분은 좀 복습을
뭐 얼마 안 했으니까는 복습을 하고 바로바로 그 진행을 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원가 배분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원가, 공통 원가를 커먼 커스트요. 그러니까 여러 주체가 경제적 자원을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 사용자가. 그랬을 때 이것들을 각 조직이나 또는 제품 서비스 원가 대상에다가 나누어서 기속시키는 과정. 이거를 코스트 알로케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통원가라고 하는데, 공통원가는 경제적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소비할 때 발생하는 원가다. 그러면은 뭐 우리 전기 요금 같은 거는 공장에서도 쓰지만 또 사무실에서도 쓰고 뭐 화장실에도 쓰고 여러 가지 쓰죠. 그런 걸 이제 공통원가 합니다. 또 기업 내에 뭐 전산부서가 제공하는 전산 서비스, 또 인사부서에서 제공하는 인적 자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통원가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직이나 부문 또는 구성원에 직접 추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간접원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건 당연한 게, 뭐 당신이 이 부서에서는 전기요금을 얼마 썼어요, 여기는 얼마 썼어요, 이거 딱 정확하게 알기 어렵죠. 네? 그런 것들을 알기 어려워요. 그거는 공통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원가, 직접원가가 아니라 간접원가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 원가 배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각 부문의 원가의 추적 대상에 원가 배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품이나 뭐 또는 조직, 어떤 부서 이런데, 서비스 이런데 그 원가 배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7-1 그림 지난주에 봤는데, 그 예를 들어서 본사의 사장 밑에, 본사에는 재무회계부서도 있고 전략기획부서도 있고 뭐 인사부서도 있고 또 기타 부서가 있어요. 본사에 이 부서가 있고, 뭐 사업부로 들어가면 사업부에는 뭐 연구개발이 있고 영업판매가 있고 또 구매가 있고 생산이 있고 물류가 있고 사후관리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생산부서로 가면은 또 발전이라든지 수선 유지 같은 게 있고, 이거는 또 훨씬 발전이라든지 수선 유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범위가 넓죠. 그렇지만 커팅, 절단을 한다든지 도색, 뭐 페인팅을 한다든지 또는 조립, 어셈블리를 한다든지 검수, 인스펙션을 한다는 것 같은 거는 그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네? 우리 뭐 현대차를 생각해 보면은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나오는 제품도 뭐 제네시스니 뭐 그랜저니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소나타도 있고 뭐 아반떼도 있고 많죠. 또 상용차도 있고 SUV도 있고 많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때그때 따라서 배분을 하느냐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그 본사에서 활동하는 건 결국은 회사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들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가 원가 배분의 문제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림 7-1을 보면 각 사업부의 총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본사의 원가를 각 사업부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부 내 세부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그 사업부 내에서 세부 부문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른 부문으로 또 배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업부의 원가는 원가의 흐름에 따라 제품군이나 제품군 내의 각 제품으로도 배분될 수가 있다. 뭐, 그죠? 생산하는 제품이 여러 보니까 또 제품군이나 제품군 내에도 또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 뭐 삼성전자라고 하면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휴대폰만 봐도 휴대폰 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모델도 있고 뭐 또 그게 있는데, 그것도 각 작품으로 그런 것들이 공통 원가가 배분을 돼야 된다. 그런 거를 우리가 코스트 알로케이션, 원가 배분이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원가 배분을 하는 목적은 뭐 정확하게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재무보고 및 세무보고 목적,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뭐 이익을 받는지, 이익을 받다는 거는 얼마의 비용, 원가를 들여서 얼마의 수익을 창출했느냐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재고자산이라든지 매출원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과세 소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휴대폰이라고 생각하면 휴대폰을 다 만들어 놨는데 팔리진 않고 쌓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만들어 줄 때 이게 자산으로 잡히겠죠. 자산으로 잡히니까 결국은 수익을 창출한 거예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려면은 팔아야 현금이 들어오는데 창출하는. 그리고 매출 원가가 얼마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이익이라든지 과세 소득이 결정되는 거죠. 또 그거를 알아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뭐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또 정확하게 낼 수 있죠. 그래서 회계 기준이랑 세법에 따라서 재고자산이나 매출원가에는 직접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뭐 거기에는 이제 간접 제조원가, 말하자면 전기료나 뭐 전산비나 그 회사에서 하여튼 그 회사가 경영활동을 꼭 공장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다양한 비용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된다. 그리고 원가 보상 계약이라는 것은 뭐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방위사업 물자를 구입할 때 발생한 원가에 기초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거를 코스트 리임버스, 보상해 준다. 그래서 전체 발생한 원가가 예를 들어서 120% 발생한 원가가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은 1억 2천 줄게. 이러는 거죠. 그거를 이제 도급액으로 한다. 120% 결정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원가 보상 계약을 위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고, 또 전력 등 공공산업의 요금 결정에도 원가가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때 총 원가에는 간접 원가의 배분액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셋째,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원가 배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기존 제품을 단종,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안 한다든지,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이제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특정 의사결정에 따른 직접 원가뿐만 아니라 간접 원가도 고려해야 된다. 당연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원가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신제품 출시 여부를 검토한다면 제품이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원가뿐만 아니라 신제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R&D 비용, R&D 비용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R&D 하면은 연구개발이에요. 인사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기업 본사의 지원 부서에서 발생하는 원가도 감안해서 수익성을 평가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유인, 인센티브의 제공 및 통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것이 기업 구성원들의 행위를 변화시킬 유인을 제공하는 거죠. 기업 구성원들의 행위를, 왜? 우리는 항상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람들은 이용을 하죠. 그래서 뭐 이거 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새로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우리 세 명이 가서 먹는데, 우리 다 각자 알아서 먹고 3분의 1씩 계산합시다. 그럼 가급적 비싼 거를 시켜 먹으려고 그러죠. 자기는 3분의 1이니까. 그런 걸 막으려면은,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거를 회피하려면은, 어때요? 그 중에 자기가 먹은 거는 자기가 내라. 자동화 시키면 그런 게 회피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원가 배분은 하여튼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거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세무라든지 재무 보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원가 배분을 하는 절차는, 첫째, 원가 대상을 선정. 뭐에 대해서 뭐가 얼마의 원가가 들었냐니까, 그 뭐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일 수 있고, 뭐 부서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원가를 배분하여 지속시킬 대상을 확정하는 필요가 있고, 거기서 그런 배분하고자 하는 공통 원가를 또 짓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큐뮬레이션 할 필요가 있어요. 배분하고자 하는 공통 원가를 짓게.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의 급여나 사용하는 설비나 소프트웨어 등의 원가 등을 집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원가 배분 기준을 포함한 원가 배분 방법을 확정할 필요 있어요. 원가 배분 방법은 뭐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세밀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냥 그렇게 세밀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뭐 오류는 있더라도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는 게 너무 정확하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유리하더라. 그러면은 또 간단하게도 하고 그래요. 맨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단순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복잡하게 강령식까지 풀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항상 그때그때 여러분들 그 우리가 항상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그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 어떤 행위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익 코스트 베니핏 그거를 따져서 고려를 해서 정하는 거죠. 네, 그렇게 확정을 한다. 그래서 뭐 원가 배분 기준할 때 고려할 원칙은 야 나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서 뭐 놀이터가 있다. 네? 놀이터가 있는데 나는 놀이터를 하나도 이용을 안 해. 그죠? 나는 놀이터를 하나도 이용을 안 해. 그러면 놀이터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관리비가 들어간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죠? 실제로 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원가 배분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간접 원가를 발생시킨 원인의 기초에서 원가를 배분한다. 그죠? 뭐 그러니까 뭐 전기료다. 그러면 뭐 그건 작업 시간이랑 관련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경제적 의사결정에 가장 적절한 원가 배분 원칙이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는 게 cause and effect라는 게 합리적으로 한다는 거죠. cause and effect로 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사실은 존재한다. 또 이런 것들이 너무 막 세밀하게 이런 걸 따지고 정하고 하려면 그것 때문에 더 또 스트레스를 받죠. 실제로.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에 오기 전에 그 한국은행에 좀 다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다녔을 때 제가 이제 인사부서에서 일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한 거의 뭐 30년 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직원 중에 하나가 업무가 끝나고 뭘 이렇게 이제 회식을 하고 요즘은 안 하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낙이었거든요.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체육대회인가 하고 회식을 하고 가는데 집에 가다가 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보상을 뭐 회사에서 좀 이렇게 산재 처리 같은 걸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이라든지 이런 거랑 얼마나 관련이 되는가. 에? 뭐 이렇게 결국은 그 당시에 그게 가급적이면은 뭐 하여튼 회사 일과 관련해서 근무를 하다가 또 뭐 체육대회도 회사 일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사고를 당했으니까 퇴근 시에 사고를 당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분이 가는 그 길이 에? 이 술로 퇴근해서 직장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장소로부터 가는 길이 술로를 따라서 갔으면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일을 옛날에 한 게 생각나는데 그런 하여튼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수혜 정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이 뭐 보면 내가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데 우리 집에서는 차를 안 써. 내가 그런데 주차장 관리비를 내가 왜 내야 돼? 이런 거요. 어?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집은 두 대도 아니고 세 대나 가지고 있어. 그 집에서 많이 내야지. 뭐 이런 거. 그래서
benefit received 아니면은 그런 간접원가의 혜택을 받은 정도, 결국은 이 주차장이라는 게 그런 혜택을 받는 거니까요. 그거에 기초해서 원가를 배분한다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대기업 집단 전체의 이미지 광고비를 각 계열사에 배분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각 계열사, 예를 들면 KB다 그러면 국민은행이다 그러면은 KB 국민은행도 있고 뭐 자산운용사도 있고 KB 뭐 증권도 있고 KB 보험도 있고 뭐 막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에 얼마나 배분하는가 하는 문제, 그런 것들. 예? 이미지 광고를 KB 전체적으로 뭐 지주회사에서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간접원가 혜택이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한계는 물론 존재한다. 그죠? 부담 능력. 아이, 그거보다 그럼 뭐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낼 수 있는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배분시키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게 그런데, 의료보험이 뭐 아픈 사람이 직접 모든 걸 다 자기가 부담해서 하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좀 소득이 그 적다든지 재산이 많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그걸 부담하기가 어렵죠. 큰 중병이 나거나 그랬을 때 그런 거를 뭐 어쨌든 좀 소득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내자. 그런 게 이제 부담 능력이죠. ability to bear. 그래서 인과관계나 수혜 정도의 기초에서 원가를 복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예? 그러면 항상 그게 뭐 그런 사람들만 하면은 어렵죠. 그런 경우에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배분을 시키는 거죠.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배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부의 매출액이나 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아, 저기 사업부가 여러 사업부가 있으면은, 아니면 또 계열사가 여러 계열사가 있으면 그 중에서 아, 이쪽을 좀 더 아무래도 이번 사업이 잘 됐으니까 부담을 하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업부의 매출액이나 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이제 부담 능력이 실무에서 많이 쓰이기는 하나 사업부가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동기를 약화시켜 전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에 이제 공정성인데, 공정성은 사실은 뭐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알죠?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갑부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것들을 다 고려하고 전후사정을 고려해서 인과관계나 이렇게 공정하게 수혜 기준이나 여러 가지 부담 능력이나 또 이렇게 특정한 계절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공정하게 하자 이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판단이 들어가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한다는 뭐가 공정이냐. 우리가 또 뭐 팔은 뭐 안으로 굽기가 나름 뭐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래서 요거에 또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과관계라든지, 그죠? 인과관계라든지 또는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공정성에 따라, 그러면은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부문별 원가 계산 책으로는 213페이지인데, 부문이라는 거는 뭐 부서, 조직 전체의 목표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이나 목적별로 구분된 어떤 우리가 원가를 따지는 조직 단위예요. 네? 조직 단위. 네. 우리가 구분하는 어떤 단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뭐 모바일 뭐 이런 거를 다 하는 단위가 있다든지, 모바일 안에서도 어떤 모델에 따라서 한다든지, 그건 그때그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여기서는 직접 참여하는 제조 부문이 있고, 요거를 도와주는, 요거를 지원하는, 간접적으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특정 부문의 총 원가는 부문 자체에서 들어간 원가에다가 옆에 보조 부문에서 들어간 원가 중에서 배분 받는 거를 포함해야 된다. 뭐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각 부문을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 부문의 성과 또는 효율성 이런 것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선행 절차로서도 또 필요하다. 그래서 제품별로 각 부문의 서비스를 달리 사용한 경우에 부문별로 집계된 원가를 구별하여 각 제품에 배부해야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뭐 여러가지 부문이 있으면, 그죠? 뭐 여러가지 부문이 있으면은 그 부문에서 들어가는 원가들을 제품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부서에서는, 어떤 제품에서는 뭐 연구개발 부문이 또 많이 쓰였다. 어떤 부품에서는 또 검수하는데 뭐가 더 들었다. 어떤 데는 또 뭐 전력 부문이 많이 들었다. 뭐 이렇게 여러 부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로 구별해서 각 제품에 배부해서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7-2 그림을 보시면 제품에 대한 직접 원가는, 그죠? 제품에 대한 직접 원가는 그냥 제품에 직접 이만큼 들었어 라고 하면 돼요. 이건 뭐 의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제품을 생산하는데,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간접원가가 있으면 간접원가 중에는 그 부문에 직접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부문에 또 간접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간접 원가라고 그러면은 뭐 보조 부문이나 뭐 지원 부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간접 원가고, 또 제조와 직접 관련이 되면 제조 부문에 속하는 원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원가를 추적하고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랬을 때 여기 번호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부문의 원가 중에 어떤 부문이 있으면 그 부문의 그 직접 원가를 부문별로 추적하는, 제조 부문이라든지 보조 부문의 부문별로 추적하고 게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부문이 있는데 부문에 대해서 간접원가,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어려운 그런 간접원가인 경우에는 이거를 배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점선으로 나타난 거는, 화살표는 배분이고, 원가 배분이고, 실선으로 나타난 1번은 원가를 추적하면 된다. 추적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조 부문에 그렇게 할당이 되면, 보조 부문에 1번에서 일부가 할당이 되고, 부문 직접 원가에서 일부가 할당이 되고, 부문 간접 원가에서 또 일부가 할당되면 그 보조 부문의 원가를 다시 제조 부문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제조 부문으로 위에 넘어가면 제품 간접 원가에 제조 부문이 나와서 이게 다시 4번의 제품의 원가로 가는 거죠. 이런 1, 2, 3, 4, 먼저 제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뭐 농비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 제품 직접 원가에 들어가는 거고, 그거 외에 제품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원가들은 밑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또 더 직접적인 게 있고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게 있다는, 부문과 관련돼서 그것들은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일부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 가지고 1, 2, 3, 4 식으로 해준다는 거죠. 나중에 예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그리고 우리 그 다음 페이지 그 7-3에 보면은 또 이런 거 있어요. 요거 하기 전에 거기 이제 전력 부문이 나오죠. 그랬을 때 우리 여기 이제 210페이지 뒷부분, 예를 들어서 전력 부문의 원가가 있다. 전력 부문의 서비스 원가를 이를 이용하는 각 부문에 배분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게 책에 나오는데, 그러면 전력이라는 것은 사용자 부문에 배분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전력 부문의 원가라고는 우리가 제조간접 원가죠. 그래서 이것은 뭐 재무 및 세무 보고를 위한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의 결정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배분되는 게 뭐 전기세 당연히 배분해야겠죠. 또 제품의 가격 결정을 위해서도 또 하는 게 중요하다. 원가 배분. 또 한편 전력 부문의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 부문들에게 원가를 배분하여 전력 서비스 원가의 존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뭐 당연하죠.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전력 부문의 원가를 부담하는 사용 부문의 어떤 견제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공.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뭐
많이 부담하고 우리 다 나눴으니까는, 예? 나눴으니까는 이거 뭐 낭비해도 되겠네, 이런 일이 없도록, 예? 부담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래서 요건 하여튼 전력 부문에 어떤 그런 간접 원가가 있으면 이걸 배분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게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력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발전기의 어떤 감가상각비라든지, 또는 이를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급여, 발전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연료 원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최초 투자 의사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된 그런 원가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결정된 것으로서 실제로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뭐죠? 그러니까 기계 설비를 이렇게 사가지고 전력 부문에서 그런 발전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이거는 뭐 사용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건 좀 고정원가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죠? 고정원가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연료,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다, 발전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료다, 이거는 사용량에 비례해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가상각비라든지 전력 부문의 관리 인력 인건비라든지 이거는 고정원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연료 원가는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좀 직접원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두 개에 대해서는 각 부문의 장기 전력 사용 예측치 또는 전력을 소비하는 기계 설비의 생산 능력 등이 적절한 배분 기준이 되는데, 두 번째 원가, 즉 연료 원가에 대해서는 실제 전력 사용량이 적절한 배분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 사용량과 무관한 고정 원가가 있고, 실제 사용량과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변동 원가가 있어서 각각 서로 다른 배분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듀얼 레이트, 이중 배분율법이라 한다. 네? 그래서 그런데 뭘 그렇게 나눠서 해, 똑같이 해,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그 단일 배분율법, 심플 레이트라고 하죠. 이중 배분율법이 아니라 단일 배분율법이라 한다. 그래서 고정원가와 변동원가 구분 없이 동일한 배분 기준을 사용하는 방법은 단일 배분율법이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그 그림 7-3을 보면서 그 연습 문제 7-1을 한번 같이 풀어보면은 지금까지 개념적으로 설명한 게 훨씬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이제 보면 제조 부문은 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뭐 가구 회사다 이러면은 가구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은 목재를 절단하고 목재를 조립하고 도색하고 이런 거는 제조 부문이니까 딱딱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원가를 하면 된다. 직접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뭐 그런데. 근데 그 거기에다가 뭐 전산 비용 이런 건 공통으로 들어가죠. 또 수선 유지비 이런 것도 공통으로 들어가죠. 또 전력비 이런 것도 공통으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수선 유지 전산 전력은 또 자기네들끼리도 왔다 갔다 해요. 전력 써가지고 전산 활동을 하는데 전력이 당연히 들어가고, 수선 유지하는데 전력이 들어가고, 또 전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공급이 서로 주고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 여기서는 하나의 가구 회사에서 의자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목재 절단, 조립, 도색과 같은 제조 부분도 들어가지만 보조 부분에서 전산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수선 유지 같은 게 비용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 전산, 전력, 수선 유지처럼 들어가는 거를 각 제조 부분으로 뭐죠? 그 배분을 하고, 그래서 전체 의사가 완성되면 얼마씩 들어가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뭐 전력 부문의 원가를 사용자 부문에 배분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설명한 거랑 같아요. 그냥 잠깐 넘어가면 재무 및 세무 보고를 위해서 들어간다. 또 제품별 원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그래야 또 저거 하고, 또 전력 부문의 원가를 낭비를 안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전력 서비스 원가의 존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력 제공 부문 역시 원가를 부담하는 사용 부문의 견제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아까 설명 다 했죠. 그러면은 전력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력 부문 인력에 대한 급여다. 그러면 이거는 고정원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전력을 많이 쓰거나 안 쓰거나 하여튼 고용을 했으면 들어가죠. 맘대로 그거 못하니까. 그래서 기업 내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를 감안하여 사전에 결정된 것으로 각 부문에서 실제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또 각 부문의 장기 전력 사용 예측치 또는 전력을 소비하는 기계 설비의 생산 능력 등이 적절한 배부 기준이다. 다음에 원료 원가는 그 발전기 같은 거를 하는데 들어가는 연료 원가는 실제 사용량과 비례하여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실제 전력 사용량이 적절한 배부 기준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고정적인 성격을 가진 것과 변동적인 성격을 가진 거, 고정원가랑 변동원가를 구분을 해서 두 가지 요율을 쓰는 방법을 듀얼 레이시라고 그러고, 서로 다른 배부 기준을 사용하는 거를 듀얼 레이시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배부 기준을 사용하는 걸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싱글 레이시라고 한다. 네. 다 설명했어요. 네. 지금 이게 그 21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7-1 한번 읽어보시고, 다 공부해가지고 왔겠지만 잠깐 한번 보시고, 네, 봅시다. 예제 7-1 2001년 2월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 전력 부문 원가를 절단 부문과 조립 부문에 배분하고자 한다. 아마 제조 부문이 절단이랑 조립이고 전력 부문이 이제 간접 원가 부문인 것 같아요. 간접 원가 중에서 고정 원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까 기계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급여라고 그랬죠. 이게 600, 300에서 900이 있고, 변동 원가는 400에서 400만 원 있고, 그래서 전력 부문 원가가 1,3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절단 부문은 뭐 단위가 킬로와트시고, 생산 능력 기준 월별 사용 예측량을 보면 뭐 예측량은 절단이 2000, 조립이 1000에서 3000이었고, 실제 사용량은 절단이 1500, 조립이 900, 그래서 조금 덜 썼네요. 2400이에요. 그래서 생산 능력 기준 월별 사용 예측량은 각 부문의 생산 능력에 맞게 정상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졌을 때 소비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력 사용량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전력 사용량에 대한 예측량에 대해서 그걸 설명을 해준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먼저 우리가 지금 단일 배분율법이 있고 복수, 그렇죠? 이중 배분율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첫째, 단일 배분율법에 따라서 하면, 단일 배분율법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은 뭐죠? 고정원가, 변동원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00만원, 400만원을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1300이다. 그래서 1300 중에 그 절단 부분에 사용한 게 실제 사용량을 주면 실제 사용량이 2400분의 1500, 그죠? 단일 배분법에서 실제 사용량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러면 2400분의 1500 해서 812만 5천원이 나오고, 조립 부문에 나올 땐 마찬가지로 2400분의 900 그래가지고 487만 5천원.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1500번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실제 사용량으로 했을 때 단일 배분율법으로 하면은 그렇게 나와요. 위에 거로 해서 나오죠. 그런데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단일 배분율법을 해서는 이제 그렇게 그냥 쉽게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이중배분율법을 하면 고정 원가는 예측치로 하고 사용 예측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그 900만 원, 그죠? 감가상각비 급여 900만 원은 사용 예측치를 가지고 하고, 나머지 변동 원가는 실제 사용량 가지고 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900만 원이 그 표에서 보면은 3천 중에 3분의 2는 절단 부분에 들어갔죠. 3천분의 2천, 3천분의 1000은 또 조립 부분이죠.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니까 600, 300 이렇게 나뉘는 거죠. 다음에 변동 원가는 400인데 400 중에서 뭐 이거는 실제 사용량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400분의 1500, 2400분의 1500 그러면은 이거는 뭐 2500, 그리고 400은 2400분의 900, 그럼 이건 1500, 그래서 45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어렵지 않고요. 단일이다 그러면 그거 따지지 말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사용량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고정이 이제 복수 듀얼 레이시다, 이중 배분율법이다 그러면 뭐 그걸 나눠서 실제 사용용으로 할 거는 이제 그 실제 변동원가 성격을 가진 거는 실제 사용량으로 하고, 그죠? 고정원가 성격을 가진 건 예측량으로 한다. 그런 것들은 다 문제에서 준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예, 죽음의 소용돌이. 무섭죠? 죽음의 소용돌이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뭐 이제 책에 나온 예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주차장을 신설을 해요. 주차장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상가를 해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신설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공사비도 들어가고 뭐 또 사람도 쓰려면은 인건비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새로 하면은 접근성은 좋아지고 손님이 많아질 것 같은데, 결국은 그때 주차 요금을 누가 낼 거냐 이거죠. 누가 낼 거냐 이거냐. 그러면은 그 집주인이, 그러니까 건물주가 내냐, 아니면은 각 상가의 점포의 주인들이 내는 거냐, 아니면은 개인들이 내야 되냐, 이용자들이 내야 되냐. 예. 근데 여러분들 내가 저기 가게 가서 상가 가서 물건도 사는데 나보고 그 주차요금까지 내가 내라고? 그 싫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려면은 좀 저렴하다면 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뭐 음식점을 예약하든지 뭐 하든지 이럴 때 차가 있으면은 항상 그게 이제 주차가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주차는 무료인지 뭐 이런 거 파악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차장을 신설하는데 주차 요금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그래서 신설하면은 여러 가지 뭐 주차 타워가 됐던 주차장이 됐던 뭐 좀 비싸요. 그럼 고정원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주차요원의 급여라든지 전기료 같은 변동원가도 구성되고, 그래서 이거 들어가는 거 실제로 해서 그거 나눠가지고 주차요금을 설정하니까 시중에 다른 데는 1시간에 2,000원인데 여기는 그렇게 계산하니까는 3,000원이 돼요. 그 이상이 되는데 3,000원. 그러면 고객이 주차요금이 비싼데 오겠어요? 안 오죠. 그죠? 그죠? 그럼 고객이 감소하면은 주차요금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아무도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아요. 이는 곧 아무도 그 점포들을 안 오게 돼요. 그래서 죽음의 소용돌이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급 부문의 원가를 사용 부문에 배분할 때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고정 원가를 배분하면 극단적인 경우에 공급 부문의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뭐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데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고객들한테 하나가 고객들이 아예 발길을 끊더라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걸 우리가 죽음의
그 소용돌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봐도 뭐 데스 스파이럴이 소용돌이죠.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럼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냐? 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고정원가의 배분으로 인해서 죽음의 소용돌이 데스 스파이럴을 초래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제 사용자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네가 차 가져왔으니까 네가 돈 내. 이러면은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결국 이용 안 하게 된다는 거고. 둘째, 고정원가의 배분이 죽음의 소용돌이 데스 스파이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고정원가를 아예 주차요금 산정에서는 빼자. 주차요금 산정에서는 고정원가는 제외하고 주차요원의 인건비라든지 뭐 전력료라든지 요거만 하자. 그래서 건물주는 고정원가에 대한,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주차장을 건물주가 새로 만들고 싶겠어요? 잘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하고 싶겠어요? 그냥 놔두는 거죠. 뭐.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돈 들여서 뭘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고정원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아예 주차장을 신설하려 하지 않나. 그래서 상점 주인들은 주차장의 예측 수요를 과대하게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뭐죠? 아, 주차장만 건물주가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뭐 저거 합니다. 이런 거죠. 예? 주차장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다 이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하교를 할 때 또는 어디 다닐 때 또는 여러분 집 근처에서 상가 건물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노후화되고 낙후돼 있죠. 그런 건물들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우 저거 좀 고치지, 저기서 어떻게 장사를 해. 다 이게 이런 문제예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거를 새로이 뭘 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면은 그만큼을 더 돈을 임대료라든지 뭐 이런저런 걸 가지고 이용료라든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참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딱 있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모두 사용자한테 부담시키는 거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두 번째는 죽음의 소용돌이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아예 고정원가를 주차요금에 산정하자. 그러면 주인이 상가 그 건물주가 미쳤어요? 주차장을 왜 만들어? 신설하지 않아. 그냥 알아서 지금 있는 거로 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주차장에 대한 고정 원가와 변동 원가를 구분을 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차요금을 선정하자. 그래서 고정 원가는 입주된 상점의 어떤 점유 면적, 아무래도 그 뭐 부담 능력이랄까, 뭐 수혜 능력이랄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입주된 상점의 점유 면적으로 배분해서 고정 금액을 부과하고, 변동 원가는 실제 주차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상점들이 부담하는 주차 요금이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비해서 가급적 저렴하게, 최소한 비싸지는 않게 하자. 그래서 상점들이 가능한 한 정확하게 주차장의 수요를 예측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자. 그래서 건물주 역시 주차장의 원가를 전액 고정할 수도 있게 하는 거, 이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고정비의 성격은 점포에서 좀 같이 내고, 그죠? 뭐 상점의 점유 면적 같은 거로 해서 같이 내고, 또 주차 요금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주차 요금은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비해서 저렴하게 그렇게 내게 한다. 그래야 손님도 많이 오고 장사도 잘 돼서 또 고정원가도 내는데 불만도 안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재밌죠? 근데 여러분들 이 무역회계 실무에서 배우는 이 관리회계 문제는 꼭 회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겪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 앞에 배웠는데 다시 한번 요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보조 부문에는 전산, 전력, 수선 유지가 있고, 요것들을 제조 부문에 목재, 절단, 조립, 도색해서
의자를 완성하죠. 요런 체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원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직접 배분법이 있는데, 직접 배분법이라는 것은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뭐죠? 보조 부문 원가를, 그죠? 보조 부문 원가, 전산비라는 것은 제조 부문의 목재 절단 조립 도색에도 들어가지만 수선 유지 전략과도 관련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그런데 아유 그 보조 부문 니들끼리 쓰는 거 있잖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무시하자. 이걸 그냥 제조 부문의 세 부문으로만 예를 들면은 나누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 배분법이라고 해. 다이렉트 알로케이션 메소드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고 단계 배분법보다 상호 배분법은 뭐냐면 reciprocal allocation method는 방금 얘기한 직접 배분법이나 뭐랑 다르게 보조 부문, 전산에서 수선 유지, 전력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것들을 정확하게 다 계산하고 배분을 하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보조 부문의 원가가 0이 될 때까지 해서 그거를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각 부문의 원가들을 계산해서 배분을 하는 방식. 이거를 상호 배분법, reciprocal allocation method라고 그러고, 그 중간에 step down allocation method는 두 개를 절충한 거죠. 두 개를 절충했다는 것은 보조 부문 간의 서비스 수수를 일부만 고려한다. 모두 다 고려하지 말고 일부만 고려하는 방식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하에서는 그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 순서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산, 수선 유지, 뭐 전력이 있으면 이 중에 일부만 배분을 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중에 전산 부문을 제조 부문과 배분하고 수선 유지에는 하지 않고 뭐 전력에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에 일부만 하고 나머지 거는 또 제조 부문만 하고, 그러니까 두 개를 단일 배분법과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을 절충한 방식, 이거를 우리가 단계 배분법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예,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를 각종 요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페이지가 그런 거죠. 그래서 세 보조 부문 간의 화살표는 상호 간의 서비스를 주고받는 방향을 표시한다. 그렇죠? 제조 부문에 결국은 제조 부문 원가에 포함이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보조 부문 상호 간에 주고받는 서비스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진다. 부문 상호 간에 서비스를 주고받는 점을 완벽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산 부문의 원가를 수선 유지 부문에 배분하고, 다시 수선 유지 부문의 원가를 전산 부문에 배분하고, 다시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그 원가 배분액이 점차 줄어들어 0에 수렴하고, 그럼 제조 부문에 다 할당이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 직접 배분법, Direct Allocation Method, 제일 간단한 거는 보조 부문 원가 배분만 가장 간단한데, 지들끼리 꼭 예제 7-2에 보면 뭐죠? 보조 부문은 동력 부문, 수선 부문이 있고, 제조 부문은 선반 부문, 조립 부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동력 부문, 예를 들어서 전기다. 전기는 뭐 동력 부문을 제외하고 수선 부문에 20% 쓰이고, 선반 부문에 60, 조립 부문에 20%, 이래가지고 100%가 전기료가 그렇게 나뉘어져야 되고, 수선과 관련돼서는 수선은 빼고 동력의 10%, 선반의 45%, 조립의 45%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동력 부문의 원가는 25만원, 수선 부문은 16만원, 선반은 10만원, 조립은 6만원, 그래서 합계 57만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직접 배분법이라는 건 뭐예요? Direct Allocation Method는
보조 부문 니들끼리 20% 10% 거기 동력에서 수선 20% 수선에서 동력 10% 이건 무시해. 이건 무시하자. 이거 아니야. 필요 없어. 알겠죠? 이거는 무시하고 제조 부문끼리만 제조 부문으로만 나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은 결국은 선반은 60 더하기 20분의 60이 되고 조립은 60 더하기 20분의 20이 되고 이게 동력 부문이죠. 수선은 45 더하기 45분의 45가 되고 조립은 45 더하기 45분의 45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 동력 부문 원가는 아까 제가 그랬죠. 전체 25만원의 원가를 그 선반 부문에 60 더하기 20분의 60 그래서 187,500원이 선반 부문에 되고 조립 부문에는 60 더하기 20분의 20 그래서 25만원 그래가지고 62,500원이 된다. 다음에 수선 부문 원가는 총 얼마죠? 수선 부문 원가는 16만원인데 16만원 중에 45분의 45는 8만원 그죠? 다음에 16만원 조립 부문은 45 더하기 45분의 45는 8만원 이렇게 한다. 결국 보조 부문 니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 고려하지 않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직접 배분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187,500원 62,500원 되고 아까 동력 부문에 25만원 수선 부문에 16만원은 다 썼죠. 알겠죠? 뭐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에요. 다음에 단계 배분법은 뭐 중간이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 직접이랑 리시프로컬 알로케이션 메소드 상호 배분법의 중간이고 보조 부문 간의 서비스의 수수를 일부만 고려하는 거 서로 하지 않고 한쪽만 고려하는 거 후순위 보조 부문의 원가는 선순위 보조 부문에는 배분하지 않는 방법이다. 배분 순서는 보조 부문의 자체 발생 원가의 크기 타 보조 부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크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보조 부문의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보조 부문 간의 서비스 수에 대해 일부나마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만약에 합리적으로 안 되면은 계산만 복잡하고 직접 배분법보다 나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서 아까 경우에 동력 부문의 원가는 아까 그 25만원 이거는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수선 부문에도 배분해요. 그렇지만 수선 부문의 원가 16만원은 이거 동력에도 아까 뭐 10%인가 영향 미친다고 표는 되어 있는데 그거 고려하지 마. 이거 그냥 그 제조 부문만 따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비슷한 논리예요. 동력 부문의 원가 25만원을 그 수선, 선반, 조립 60, 20 합의 100 중에 선반 부문은 60이죠. 그래서 15만원 조립 부문은 마찬가지로 60, 20분의 20이죠. 그래서 5만원 수선 부문은 60 더하기 20 더하기 20분의 20이죠. 이건 5만원 그래서 25만원이 동력 부문 원가 25만원이 선반 부문에 15만원 조립 부문에 5만원 수선 부문에 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원래 표에서는 수선 부문은 그냥 16만원이었죠. 그랬던 걸 동력 부문 원가에 5만원을 배부 받았어요. 받은 거를 15만원에 그 다음에 16만원에 더해야겠죠. 그러면 21만원이 돼가지고 21만원을 할 때 요거는 동력 부문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보조 부문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건 하지 말고 선반 조립에 나누라. 결국 45대 45니까 반씩이에요. 10만 5천원씩 나누자. 그래서 배분하면 된다. 예,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게 단계 배분법, 스텝 다운 알로케이션 메소드를 활용한 거죠. 알겠죠? 예? 요 결과를 보면 그 슬라이드 27에 그런 식으로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상호 배분법은 서로 이렇게 보조 부문끼리도 있는 거를 계속 해가지고 0이 될 때까지 해서 제조 부문의 원가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하려면은 그죠? 이렇게 하려면은 서비스의 수수를 완전히 고려한다. 아까 같으면은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 두 가지를 완전히 고려한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가 더
보조 부문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가 더 있겠죠. 그럼 되게 복잡해지겠죠. 이런 건 손으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한 원가 계산을 가능케 해 보조 부문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바르게 유도하고 0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연속 배분법이다. 상호 배분법. 이거는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각 보조 부문의 원가를 확정한 후 이 금액을 배분하여 방법을 쓰는데, 결국 각 보조 부문별로 방정식을 만들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방정식으로 계산된 각 보조 부문의 최종 원가를 배분 기준량을 기초로 관련 부문에 배분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하여튼 계속 서로 고려를 해야 되니까 0이 될 때까지 보조 부문의 원가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된다. 컴퓨터로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각 보조 부문의 방정식은 각 보조 부문의 최종 원가는 각 보조 부문의 자체 발생 원가에다 타 보조 부문에서 배분된 원가다. 근데 각 보조 부문의 최종 원가는 미지수다. 타 보조 부문에서 배분된 원가 역시 타 보조 부문의 최종 원가가 확정되어야 얻어지는 금액으로 미지수다. 이게 다 미지수가 많다는 거죠. 특정된 금액을 배분량을 기초로 각 부문의 원가 배분하면 보조 부문 원가가 제조 부문으로 모두 배분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사례 보면 동력 부문의 최종 원가가 P고, 거기가 아까 25만원이었죠. 그리고 수선 부문은 16만원이었죠. 곱하기 서로 하는 게 0.1과 0.2였죠. 그리고 수선 부문의 최종 원가가 M이고, 그럼 요런 방정식이 되더라. 그래서 M과 P를 구하면, 이걸 우리 미지수가 P와 M 두 개고 방정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건 쉽게 구하죠. 그죠? 그러면은 M 그 수선 부문의 최종 원가는 21만 4,286원, P 동력 부문은 27만 1,429원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보조 부문별 최종 원가를 배부 기준량에 따라 다른 보조 부문 및 제조 부문에 배분하면 보조 부문의 원가가 전액 제조 부문에 배분되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방정식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동력 부문과 그 수선 부문에 이런 식으로 저기 교과서에 결국은 동력 부문, 수선 부문이 마지막에 0이 되고요. 거기 있는 25만원, 16만원이 이제 16만 2,857원, 또 동력 제조 조립 부문에 54,285원, 수선 부문에는 선반 부문으로 96,429원, 또 조립 부문으로 96,429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방정식을 풀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해서 359, 286, 210, 714.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225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직접 배분법으로 할 때, 또 단계 배분법으로 할 때, 또 상호 배분법으로 할 때 비교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직접 배분법이 선반 부문에 제일 많이 부과가 되고 36만 7,500원이니까 한 만원이나 8,000원 이렇게 더 부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립 부문에는 단계 분법을 했을 때 제일 많이 21,500원으로 제일 많이 부과가 되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세 가지를 해보면은 크게 큰 차이는 없죠. 그죠? 결국은 중요한 거는 동력 부문에 25만원이랑 수선 부문에 16만원을 각 부문으로, 제조 부문으로 할당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연립방정식까지 풀어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상호 배분법보다는 직접 배분법이나 이제 단계 배분법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왜? 보조 부문 간의 그 서비스 수수 관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우리 항상 얘기하는
제가 관리회계에서 또 살아가는데 항상 중요하죠. 코스트 베니핏 관점, 코스트 베니핏 퍼스펙티브, 그죠? 원가 효익 분석, 애널리시스 또는 퍼스펙티브 관점에서 크게 실익이 없다. 그래서 보통은 상호 배분법까지는 잘 사용 안 하고, 실제로 보조부문 원가 배분에서 하는 거는 뭐 직접 배분법이나 아니면 단계 배분법을 한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든지 산업의 성격에 따라서 기업에서 사업 부문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뭐 그걸 함께 가지고 뭐 복잡하더라도 뭐 그런 상호 배분법을 써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보조부문의 원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또 정확한 원가 계산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호배분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보조부문 원가 배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작업은 보조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 비율을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투입해 그 비율을 측정했다면 사후 계산 과정에서 부정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런 배분 결과를 얻는 데는 실제로 이런 걸 얻는 데는 여러분들 그 엑셀 있죠, 엑셀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록에도 보조 부문이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예제에서는 동력 수선 두 가지였는데 많을 때 엑셀을 이용해서 직접 단계 연속 뭐 상하분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결과가 있다. 뭐 이런 경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엑셀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직장에 나중에 취업해서도 요즘은 뭐 일상생활에서 다 엑셀로 뭐 모든 것들을 많이 하죠. 문서도 만들고 뭐 계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고서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엑셀은 잘 쓰는 게 중요하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 그 저학년 때 그런 것들은 좀 하길 바래요. 그죠? 그래서 상호배분법과 그 부록의 상호배분법과 보조부문 서비스의 외부구입 의사결정 이런 부록이니까 참고로 여러분 보고 또 엑셀을 활용한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을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제가 사례가 뒤에 두 개 223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망중립성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은 벌써 또 오래된 얘기지만 통신회사에서 계속 이렇게 네트워크를 깔아서 여러분들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카카오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을 응용 서비스들을 얹혀가지고 팔긴 팔지만 그 망을 깔고 이러는 데는 비용을 지불을 안 한다고요. 그죠? 그게 과연 맞냐? 자기네가 그거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데 네트워크가 느려지고 그러면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통신회사에서 그 당시에 뭐 콘텐츠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속도가 느려지고 사용할 수 없게 뭐 보이스톡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그때 이슈가 됐던 거죠. 지금도 뭐 이건 끊임없이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통신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걸 계속 돈을 버는데 그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너희도 그 통신 네트워크 비용을 내야 되지 않느냐 유료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돼서 이제 망 중립성 문제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학기 초 시작할 때 그 신문이라든지 뭐 이렇게 관련되는 것들을 많이 보라 그랬죠. 그렇듯이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네.
예, 오늘 수업을 거의 다 했는데요. 제가 앞으로의 스케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정상적으로 보면 3일, 수요일 3일 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고요. 수요일 3일 날, 구체적인 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이 수업 시간에 10시부터 11시까지 이 수업을 들으면 지금까지 이제 12주차까지 수업을 다 들은 거고요. 다음 주, 10일, 6월 10일에는, 여러분들이 6월 10일에는 중간고사를 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10시서부터 1시 사이에 제가 시간은 몇 시간을 줄지는 정확히 1장부터 4장까지 하는데 시험 문제는 온라인으로 치르고요. 이캠퍼스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치는 거고, 시험 문제는 퀴즈 문제처럼 OX도 내고, 그거보다는 좀 더 범위가 많아지니까 그거 하겠죠. 그리고 또 선택형, 선다형 문제라든지 또 단답식 문제로 해서 중간고사를 다음 주 6월 10일에는 치르겠다. 온라인으로 이캠퍼스에서 치르는 거로 치르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 평가에 퀴즈 문제에 대한 채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채점 한 개 있고 안 한 개 있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채점해 가지고 점수화를 해서 그 점수가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닌데 시험을 자기가 스스로 이게 공부했는지 확인을 했다 안 했다, 요걸 가지고 그것만 할 거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아직까지 안 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6월 17일 날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8장까지, 다음 이제 7장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거까지 해서 하면 이번 학기가 끝나고 기말고사 8장까지 보고, 또 그동안 연습 문제 푼 거는 등기로, 저한테 등기로 우체국 가서 보내는 거 있죠. 등기로 우리 과사무실, 글로벌 경영학과 과사무실에 홍성태 교수 앞으로 연습 문제 푼 것들을 보내기 바랍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저걸 해서 학번이랑 이름 쓰고, 1장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1장 몇 문제 안 돼요. 2, 3, 4, 5, 6, 7. 1장이랑 8장은 뺄게요. 2, 3, 4, 5, 6, 7을 해가지고, A4용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각 페이지마다 이름 학번 꼭 쓰세요. 그래가지고 등기로 보내는데, 그 기간이 6월 16일 이전에 우체국 소인이 찍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마지막으로 6월 10일 수업 시간에 10일날 수업 시간에 시험 봅니다. 네. 10시부터 1시, 오후 1시까지 3시간인데 그 중에 한 2시간 정도 시험 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